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외부 일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신인균 대표를 대신해서 편집국장인 제가 디펜스 브리핑을 대신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디펜스 브리핑도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흥미로운 군사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디펜스 브리핑에는 흥미로운 소식, 재미있는 소식, 화가 나는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까지 무기 체계들과 관련해서 다양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5가지 단신부터 보고 가시겠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합작기업 KNDS가 프랑스에서 열리는 유로사토리 2024 행사에서 차세대 전차를 공개한다는 소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MGCS와는 별개로 개발 중인 이 전차는 레오파르트 2A RC로 명명됐는데 하기로 한 MGCS는 안 하고 이상한 전차들만 쏟아내고 있는 이 회사. 진짜 주력 전차인 MGCS는 할 생각이 없는 모양입니다. 자, 프랑스와 독일이 MGCS라고 해서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기로 했죠. 일단 양국 정상이 프랑스에는 넥스터 시스템즈가 있고요. 독일에는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이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 업체가 합자 회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본부는 네덜란드에 있는데 원래 이 두 회사가 MGCS라고 하는 4세대 전차를 개발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업체의 일감 배분이라든가 전체 사업에서 차지하는 지분 이런 것들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만나서 정상 차원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2030년대 중반까지는 MGCS를 내놓자라는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회사는 합자 회사까지 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MGCS 사업을 갈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유로사토리 때는 이 회사가 EMBT라고 해서 Enhanced Main Battle Tank라는 정말 괴상한 전차를 내놨었죠. 여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레오파르트 차체를 기반으로 해서 완전히 신규 설계한 무인 포탑을 얹어서 레오파르트 2ARC라는 모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개발될 MGCS를 좀 더 잘 개발하기 위해서 기술적인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전차라면 관계가 없겠지만 원래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의 차세대 전차, 유럽 공통의 차세대 전차라고 밝혔던 이 MGCS 이런 식으로 가면 과연 2030년대 중반까지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일선 부대는 물론 치안용으로 무장경찰 부대에도 대량 배치하고 있는 견마용 로봇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무경의 순찰용 로봇 공개 행사에서 로봇개가 행진 중 뒤집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경 대원들이 열심히 그리고 굉장히 보무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잘 걸어가다가 이 로봇이 스텝이 꼬입니다. 스텝이 꼬인다라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 로봇이라는 것은 자율주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율주행도 각각의 다리가 어떤 타이밍에 맞춰서 탁탁탁탁 이렇게 티키타카가 맞게 움직이는 그런 주행 소프트웨어가 미리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졌다는 것은 이 소프트웨어의 계산에 뭔가 착오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걷는 것, 보행은 이 로봇의 가장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보행이 돼야 이동을 하고 또 이동하면서 정찰도 하고 사격도 하고 여러 가지 임무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중국이 공개했던 것처럼 그렇게 실전 환경에서 막 뛰어다니면서 총을 쏘고 화염 방사를 하는 그런 로봇으로 실제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세 공성전에서나 볼 수 있었던 투석기가 이스라엘에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투석기를 만들어 레바논 국경 지역에서 방화 목적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레바논 방향으로 쏘아 올리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 예전에 중세 영화 때 많이 나왔던 투석기죠. 성벽을 부술 때 사용하는 그런 무기인데 불에 타고 있어서 구체적인 형상을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을 멀리 날려보내서 레바논 지역에 불을 지르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투석기, 트레뷰셋이라고 하죠. 이런 무기는 명중률을 보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군이 이렇게 투석기로 던진 것은 헤즈볼라 진지를 정확하게 타격을 하겠다라는 공격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최근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굉장히 많은 로켓을 쐈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부 지역, 심지어 국립공원까지 굉장히 큰 화재가 발생해서 이스라엘이 이 불을 끄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눈에는 눈, 불에는 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를 불바다로 만들었으니 자신들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이런 보복 심리에서 이런 장난질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눈먼 불덩어리를 던지면 헤즈볼라가 맞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보다는 민간인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많아지죠. 이런 부분은 이스라엘 지도부가 잘 통제를 해야 되는데, 전쟁이 좀 오래되고 감정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런 류의 범죄까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이 지난해 도입한 대형 무인 잠수정 오르카가 처음으로 페이로드 모듈을 장착하고 평가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기뢰부설 모듈이 장착된 오르카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는데,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배치되면 중국과 북한 상당히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르카 보잉에서 만들었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데, 여기 중간 부분에 어떤 회색으로 되어 있는 본체와 다르게 생긴 어떤 모듈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뢰부설 모듈인데요. 이 무인 수중 잠수정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사람이 타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탑승했을 때 이 사람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 유지 장치들,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죠. 별도로 공간을 뺄 필요도 없고 산소를 유지할 필요도 없고, 필요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동력만 유지한 상태에서 바다 밑에서 가라앉아서 매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 대비 공간 효율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배터리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크기는 작은데 지속 자막 능력이라든가 항속거리가 굉장히 긴 특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활용해서 이 무인 수중정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헌터킬러죠. 적 잠수함 기지 앞에 매복을 시켜놨다가 패시브 센서로 최소한의 동력만 사용하면서 바다에서 가라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만약에 적 잠수함이 움직이면 그때부터 추적을 하든 공격을 하든 이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오르카에 탑재된 기뢰부설 모듈 같은 경우도 동해상에 있는 특수작전 지원정에서 이 무인 수중정을 내려서 북한 신포 앞바다까지 간 다음에 신포 앞바다에서 기뢰를 여러 개를 띄워서 북한 잠수함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경로에다가 심어놓는 그런 작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르카는 단순히 시험용 함정이 아니라 올해 5척이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인 작전용 대형 잠수정입니다. 이런 잠수정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한반도 주변, 중국 주변에서 운용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잠수함에 대한 헌터킬러, 여기에는 어뢰도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기뢰부설을 통한 항만, 해군기지 봉쇄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가 F-15EX 전투기를 정말 구매하는 모양입니다. 보잉 인도네시아 지사장 자이드 알라미가 인도네시아 측과 F-15EX 24대 거래를 위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알라미 지사장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프라보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구매를 지시했을 정도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비안토 국방장관, 올해 10월이 되면 대통령에 취임하는 대통령 당선인이죠. 이 사람이 작년에 국방장관 신분으로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가서 보잉 공장을 둘러보고 F-15EX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F-15EX 24대 거래를 위한 협력 MOU를 체결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MOU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그 단계까지 협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라는 것이 보잉 측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인도네시아 매체들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 F-15EX를 구매한다는 그 시기와 KF-21에서 철수하겠다라고 언급했던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저희가 국방TV와 군사TV를 통해서 여러 아이템을 통해 말씀을 드렸는데, 인도네시아는 사실은 이미 전투기가 굉장히 많고요. 종류도 다양하기 때문에 추가로 KF-21을 인벤토리에 구겨 넣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KF-21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KF-21은 포기하고 KF-21보다 몇 배는 더 비싼 F-15EX를 24대나 구입한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런 선물을 인도네시아에 준다라고 합니다. 포항급 초계함 부천함이죠. 수리비 정도만 되고 인도네시아 해군에 무상으로 공여된다라고 하는데, 아무리 퇴역하는 함정이지만 우리 해군에 예비 전력이 거의 없죠. 보관해놨다가 예비 전력으로 얼마든지 사용 가능한 플랫폼인데,
그리고 또 국민의 혈세로 구매한 귀중한 장비고요.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신이 없는 국가에 어차피 우리 무기를 사주지도 않을 거고 사기까지 쳤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선물을 해주는 것이 맞는지 정부 당국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뉴스입니다. 말레이시아, 우리나라에서 FA50을 구매해간 나라죠. 이 나라가 한국산 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한국형 호위함에 배치되고 있는 우리 군의 신형 단거리 함대공 유도탄 해공이 첫 번째 공식 수출국을 확보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군이 추진 중인 신형 초계함의 방공무장으로 해공이 채택됐다는 소식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튀르키예 방위사업청과 해군용 연안임무함정, 약칭 LMS 사업의 2차 사업분 도입 계약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 국방부는 튀르키예와 우크라이나도 도입한 바 있는 밀젠 프로그램 아다급을 기반으로 말레이 해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성능 개량을 실시한 모델 3척이 튀르키예에서 건조된 뒤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레이시아가 LMS 배치2라는 사업명으로 도입하는 초계함은 밀젠 프로그램의 여러 함종 가운데서 초계함 등급에 속하는 아다급인데요. 튀르키예 해군의 4척, 파키스탄 해군의 4척, 우크라이나 해군의 2척이 각각 수출된 이 초계함은 길이 99.6m, 폭 14.4m, 만재 배수량 2,500톤급의 다목적 전투함입니다. 튀르키예 해군의 아다급 원형에는 방공무장으로 램이 들어가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세부 사양 협의 과정에서 한국산 KVLS와 해군 탑재를 요구해 현재 시스템 통합을 위한 실무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MS 배치2는 KVLS 4셀을 탑재하고 여기에 16개의 해공을 자체 방어용 대공무장으로 탑재할 예정인데요. 말레이시아는 2026년까지 1차분 3척, 2030년까지 추가분 5척 등 총 8척의 동형 전투함을 도입할 계획이어서 KVLS와 해공의 수출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KVLS와 해공은 오는 2026년까지 필리핀 해군의 2척이 인도되는 HDC 3100 초계함에도 탑재될 예정인데요. 동남아시아에 수출되는 해공이 중국의 공중 위협으로부터 이들 전투함을 잘 지켜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미사일이 해공입니다.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로 개발이 됐죠. 말레이시아가 도입하는 이 아다급 전투함의 원형에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헬기 경납고 위에 램이 달려 있습니다. 1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는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데 이 램은 명중률도 우수하고 신뢰성도 괜찮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죠. 수직 발사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360도 전 방향에서 360도 모든 방향에 대한 동시 대응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도 해공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미사일들은 스텔스 아니면은 초음속, 극초음속인데 10km라는 거리는 눈 깜짝하면 날아오는 거리죠. 미사일 발사기를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에는 피격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말레이시아 해군은 수직 발사 방식의 미사일을 요구를 했고 여러 가지 옵션이 검토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캠이라는 미사일도 있었고요. 프랑스의 아스터 미사일도 검토가 됐었는데 결국에는 가성비가 가장 우수한 해공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첫 번째 공식 수출국이다 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이 해공을 도입하려고 했던 나라는 필리핀이 먼저 있었죠. 필리핀이 HDC 3100이라는 초계함, 마른 초계함인데 실제로는 호위함인 이 전투함을 HD 현대와 계약을 하면서 여기에 VLS 공간을 넣고 해공을 탑재해서 운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해공 정식 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고 한국제 KVLS 그리고 여기에 탑재되는 함대공 미사일이라고만 언급이 됐을 뿐 해공이라는 구체적인 모델명이 없었기 때문에 해궁을 콕 찍어서 도입을 하겠다라고 한 해외 국가는 이번에 말레이시아가 처음이 됩니다. 해군 전문지 네이벌뉴스에서 그렇다면 이 아다급에 어떻게 해공을 탑재하느냐 모형을 촬영해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연돌 부분을 중심으로 앞부분에 있는 저 8발, 4발 들어있는 저 미사일은 튀르키예가 만든 아트마카라는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 약 280km 정도 나가는 미사일이고요. 저 뒷부분, 헬기 경납고 윗부분에 좌우에 2셀씩 해서 버티컬 런칭, 셀스퍼 셈이라고 해가지고 함대공 미사일 탑재 공간이 나옵니다. 해공 4셀을 산다고 하는데 2셀씩 해서 나눠서 배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KBLS 한 셀에는 해공이 쿼드팩 방식으로 해서 4발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LMS 배치2 전투함에는 총 16발의 해공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VLS라고 하면은 함포와 함교 사이에 미섹션이라고 해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VLS를 달아서 발사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선체 외부에 자투리 공간을 써서 여기에 VLS를 넣고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하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캐나다의 헬리팩스급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했고, 호주의 엔제급도 마크 48을 저런 식으로 사이드에 붙여서 ESSM 함대공 미사일을 운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보면 또 우리 해군에 좀 아쉬워지는 게 있죠. 우리 해군 전투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천급이라든가 광개토대왕급, 대공방어 능력 면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배들이죠. 인천급의 자투리 공간에 저런 식으로 KVLS를 붙여서 해공을 탑재하게 되면 기존에 탑재하고 있는 램보다 방어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방어할 수 있는 거리도 훨씬 넓어지고요. 동시 교전 능력도 크게 향상될 겁니다. 광개토대왕급, 지금 시스페로를 탑재를 하고 있는데 이 시스페로 40년이 넘은 구형 무기죠. 그리고 이 시스페로는 동시 교전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방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날아오는 대한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걷어내고 KBLS 얹고 여기에 해공을 얹어서 방공 능력을 좀 강화하면 굳이 2030년대 초반에 퇴역할 필요도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해군은 도대체 왜 군함의 성능 개량에 이토록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해외 국가들의 이런 개량 그리고 원형 변경, 이런 사례들을 좀 봐서 우리 해군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력을 더욱 개량해서 가용 전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디펜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